아내랑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를 생각해보면 저희 사이에는 언제나 처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워낙 동생인 처제와 각별했고, 저희 연애 당시에도 아내는 집에 혼자 있을 처제가 안쓰러워서 우리 데이트할 때 동생도 같이 있어도 돼? 라고 저에게 자주 묻고는 셋이 함께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외동 아들이라 동생이 있는 느낌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처제를 보며 동생이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참 자주 했어요. 처제는 성격도 밝고 활발하고 무엇보다도 심성이 참 착했죠. 아내는 여러모로 강단이 있고 똑 부러진 면모가 많았는데 그에 비해 처제는 유순하고 남에게 나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나서부터는 오지랖이지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제 같은 사람이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 주변을 봤을 때 처제 같은 여자가 나쁜 놈한테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아내도 처제 걱정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제는 늦둥이였거든요. 그래서 아내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와 아내가 처음 연애했을 때가 둘 다 25살이었을 텐데 그 당시 처제가 15살이었습니다. 아내가 장난으로 내 동생은 꼭 내가 키운 것 같아 라고 하곤 했는데 실제로 정말 아내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내는 처제에게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었죠. 사실 저희 장인어른은 아내가 초등학생일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직 처제가 태어나기도 전 처제가 장모님 뱃속에 있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무척이나 어렸겠죠. 심지어 장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처제를 낳았으니 그렇지 않아도 약하신 몸이 더욱 안 좋아지셨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릴 때부터 제 아내는 장모님을 도와 처제의 기저귀 가는 것도 돕고 밥 먹이는 것도 돕고 그랬다고 합니다. 처제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보다는 아마 언니인 아내의 사랑과 돌봄을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처제의 상황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내를 사랑한 만큼 아내가 신경 쓰는 가족인 처제에게도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마당이었으니 언젠가부터 저희는 만나면 서로의 이야기보단 처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죠. 이번에 처제가 누구랑 연애를 하는데 그놈이 별로인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듣다가 얼른 처제한테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라고 말하라고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더 처제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참고로 당시 처제는 성인이었어요. 아니, 결혼까지 했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인 처제를 뭘 그렇게 신경 쓰나 싶겠지만 저의 결혼식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너무나 좋지 않은 비보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암을 앓고 계시던 장모님은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는데 치료를 받아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결혼식에 오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국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만 것이었죠. 아내는 장모님의 죽음에 슬피 울면서도 처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미영이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살아, 어떡해. 숨 넘어갈 듯 우는 아내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처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우리랑 함께 살자. 그래서 저희 신혼생활은 아내와 처제 이렇게 셋이서 함께였어요. 당연히 처제는 저에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언니랑 형부 신혼인데 괜히 자기 때문에 신혼생활 못 즐기는 게 아니냐고 자기도 이제 성인이니까 혼자 살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저도 아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처제가 성인인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 어렸죠. 처제도 당장 장모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혼자 지내기 힘들 텐데 우리가 그걸 모를 것 같아? 처제랑 한두 해 알고 지내온 사이도 아니고 솔직히 난 내 친동생이 있었으면 처제 같았을까 하고 가끔 생각해. 그만큼 처제도 나한테 가족이야. 그러니까 괜히 우리한테 미안해 하지 말고 처제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아. 아무도 처제 때문에 방해받는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20살이었던 처제는 저희와 함께 먹고 자면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30살이었던 저희와 대학교 새내기였던 처제. 누가 보면 참 이상한 조합이겠다 싶기도 했지만 저희는 그 누구보다도 처제를 아꼈기 때문에 처제가 가끔 과제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으면
저든 아내든 시간이 되는 사람이 가서 처제를 데려오기도 했어요. 평소 장을 보더라도 처제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사고 가끔 기분 꿀꿀할까봐 선물도 해주고 누가 보면 부모 자식 사이인 줄 알았을걸요. 제가 하도 처제를 아끼니까 진짜 어이없었던 해프닝도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처제를 처제 이상으로 생각하는 줄 알더랍니다. 아니, 아내의 동생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런 오해가 불편하고 곤혹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저만 떳떳하면 되는 거였고 무엇보다도 아내도 그 해프닝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아내가 그렇게 크게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 당신이 그만큼 내 동생한테 잘한다는 거니까 나야 고맙지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처제를 소중히 아꼈습니다. 처제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대학 졸업까지 가니까 진짜 감회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처제를 봤을 때가 처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인데 그 어렸던 애가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교 졸업까지 하다니 취업해서 회사 다니는 걸 볼 때는 더 신기했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무럭무럭 자라서 씩씩한 어른이 된 처제가 너무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처제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좋은 사람이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29살 정도 되었을 때 처제가 처음으로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모두 안 계신 지금 저희는 처제의 부모님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인사도 저희가 대신 받았죠. 솔직히 저는 그 남자의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아서 처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처제가 워낙 그 남자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통에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었어요. 만약 제가 진짜 부모였다면 끝까지 반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호자라고 해도 언니 형부인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성인인 처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더라고요. 아내도 처제의 예비 신랑이 썩 마음에 드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결국엔 결혼 당사자인 처제가 그리 좋다고 하니 본인도 크게 말할 명분이 없어서 결혼을 허락했다고 했죠. 처제, 이왕 결혼하게 된 거 꼭 잘 살아야 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고 내가 처제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고마워요, 형부. 정말 고마워요. 평생 보답하며 살게, 형부. 저희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대신해서 혼주석에도 앉았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차려입고 행복한 얼굴로 결혼식을 올리는 처제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죽책맞게도 그동안 처제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언제 저렇게 어른이 됐나 싶더군요. 그렇게 기쁨 반, 걱정 반으로 결혼식을 마치고 처제는 신혼집에 들어가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참고로 신혼집을 사는데 저희가 많이 도와줬죠. 처제나 처제 남편이나 아직 크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저희는 애초에 처제가 누구랑 결혼하든지 처제가 신혼집을 차리는데 저희가 조금 도와주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처제가 신혼집에 들어간 지 3개월쯤 되었을 겁니다. 그동안 서로 바빠서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지만 아내는 꾸준히 처제에게 연락하면서 어떻게 지내나는 식으로 안부를 물어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문자로 잘 지내고 있냐고 연락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처제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당시 아내가 씻고 있어서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죠. 아니 처제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형부, 혹시 언니 집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긴 한데 씻고 있어서 전화를 내가 대신 받았어. 할 얘기라도 있어? 뭐 나한테 말하면 내가 대신 전해줄게. 나한테 말하기 뭐 한 거면 내가 이따가 나오는 대로 처제한테 전화하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형부 죄송한데 저 지금 형부네 가도 될까요? 제가 상황이 좀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그것도 밤중에는 더더욱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한 적이 없는 처제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어 걱정 말고 당장 와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서는 씻고 나온 아내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처제가 집에 오고 싶어 하는데 어쩐지 목소리에 기운이 없는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처제가 오기 전부터 불안하게 집안을 왔다 갔다 거리며 전전긍긍 하더군요. 자기가 이럴 줄 알았다느니 분명 그놈이 뭔가 한 거라느니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측해보는 건 그리 좋은 생각 같지 않아서 아내에게 진정하라고 했죠. 그러나 집에 들어온 처제 얼굴을 보고선 저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처제의 얼굴이 대체 그게 무슨 꼴이야? 처제 뺨 한쪽에는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매 안으로 드러난 팔에는 자잘한 상처들이 많았고 보니까 종아리 쪽에도 큰 멍이 하나 있더군요.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다른 사람한테 맞은 듯한 모양새였어요. 직감적으로 처제가 이 밤중에 저희 집에 온 게 처제 남편 때문이라는 게 확실해졌고 저 상처 또한 처제 남편이 만든 게 맞았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들었죠. 아내는 거의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려 했고 저는 일단 처제에게 차근차근 물었어요. 상처들은 무슨 일인지, 대체 누가 이런 상처들을 만들었는지요. 아, 남편이 그랬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 모든 상처는 처제의 남편이 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제를 오래 봐서 하는 건데 처제는 누구한테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한을 산 적도 없고 심지어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저렇게 사람을 패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피부가 하얘서 얼룩덜룩 든 게 더 크게 보이는데 정말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제가 처제에게 이것저것 묻는 사이 조금 마음을 다스린 아내는 구급 상자에서 약을 꺼내서는 처제의 상처에 덕지덕지 발라줬습니다. 넌 내가 이런 걸 보려고 결혼 허락한 줄 알아?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왜 널 이렇게 때린 거야? 언니한테 똑바로 말해봐 얼른. 아내는 약을 바르다가 순간 울컥했었는지 엉엉 울더라고요. 처제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고요. 처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멍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처제의 남편은 이후부터는 술 마시고 들어온 날이면 꼭 버릇처럼 처제에게 손을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왜 술 마시고 들어왔냐, 왜 늦게 들어왔냐 같은 말을 처제가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처제는 TV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 남자가 술 마시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로 자기 심기에 거슬린다며 처제를 일방적으로 치셨죠. 얘기 듣는데 욕 나오는 걸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때린 것만 생각해도 분기탱전해서 그놈 얼굴에 그냥 주먹을 한 대 날리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처제는 그놈이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공포에 벌벌 떨었다고 하더군요. 그놈이 처제에게 한 만행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처제한테 고하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일찍이 부모님을 여인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알게 모르게 많은 처제입니다. 아버지는 얼굴 한 번도 못 봤고 몸은 약했지만 언제나 처제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었던 장모님은 저희 결혼 직전에 돌아가시고 분명 누구보다 슬펐을 처제이지만 저희 신경 쓸까봐 저희랑 함께 있을 땐 슬픈 티를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되어가지고 그런 걸 보듬어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걸 처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다니 그게 인간입니까? 처제는 결혼 생활을 한 3개월이 너무나 지옥 같았다고 해요. 게다가 들어보니까 그쪽 시댁이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장난이 아니더군요. 저희 처제가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걸 빌미로 눈치 하나 안 보고 처제한테 이것저것 집안일 시키고 살림시키고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식모 취급을 하는 것 같던데 그조차도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저희가 화내고 슬퍼하고 걱정할까봐 혼자서 참아왔던 처제의 시간이 대체 어땠을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처제,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빨리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참고 있었어? 처제도 힘들었을 텐데. 아니, 더 이상 언니랑 형부한테 패 끼치고 싶지도 않고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어요. 흐느끼면서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처제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정말로 불행 중에 다행히도 처제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랑 아내 모두 처제 남편감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혼식은 하되 혼인신고는 못해도 한 반년 정도는 결혼생활 해보고 그때 하라고 저희가 그걸 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착한 처제는 저희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고요. 물론
저희 처제야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이혼녀라고 하더라도 분명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겨우 저런 놈이랑 몇 달 산 것 때문에 그런 꼬리표가 붙을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저희 부부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일 수도요.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차라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터진 건 오히려 조상님이 도우신 거라고 생각해야 돼. 애까지 썼어봐. 어쩔 뻔했어. 일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처제를 저희 집에서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물론 당장 그 집 찾아가서 처제 짐을 빼고 나오면 애초에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처제한테 이런 상처를 안겨준 만큼 그냥 호락호락하게 끝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처제는 고아도 아니다. 처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사건을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도 저와 아내가 연애하면서 처제 역시 자주 만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제를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처제의 사정을 듣자마자 어디 그런 천인공노할 놈이 다 있어 라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일단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그 집에서 명확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줄 거라는 제 말에 부모님은 날짜만 알려줘라. 내가 친척들 다 불러서 데려가마. 라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이라도 그놈 집으로 쳐들어갈 기세였어요. 저는 그대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덕에 살았네. 정말 고마워요, 여보. 아니야, 처제도 나한텐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착한 처제가 무시당한 것도 모자라서 맞기까지 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런 자식놈이랑은 갈 때까지 간 다음 끝내야지. 그리고 저희끼리 처제와 그놈 신혼집에 방문하기로 한 날 명절 때나 볼 수 있던 제 친척들이 우르르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탁드렸습니다만 너나 할 것도 없이 사정을 듣고 모두 모여든 친척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외동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조금 더 형제가 많은 편이라서 저는 사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사촌들 중에는 비록 처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어도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처제 남편을 응징해주기 위해 모여줬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 사촌 형님, 누님만 5분이었고 동생들은 10명에 가까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까지 그냥 몇십 명이 단체로 그 집에 쳐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처제는 제가 저희 가족들이랑 함께 그 집에 갈 거라고 했을 때 몇 명이 올 거라고는 예상한 눈치였지만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엄청 비장하게 처제네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마침 들어가니 참 운이 좋게도 처제네 시댁 식구가 있더라고요. 처제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시집살이를 시켰다던 그 시엄마도 있었고 처제 남편놈도 있었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깽판을 쳤습니다. 니네가 뭔데 고아니 뭐니 그딴 소리를 짓거려?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왔는데 이 사람들 안 보여요? 이래도 고아야? 그때 가장 앞섰던 게 저희 사촌 누님 중 한 명이었죠. 다른 사촌들 중에서도 저와는 가장 친한 편이었는데 사촌 누님 성질이 진짜 어지간한 대장부 못지않아서 불의를 못 참고 화가 나는 건 화가 났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사촌 누님은 제 처제를 처음 봤지만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거의 처제 시어머니 멱살을 잡을 듯이 가서는 다 늙어가지고 어디서 며느리로 유세를 떨고 난리야. 어디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냐? 누나는 정말 집안 물건들을 다 던지고 뒤집어 엎을 기세였어요. 다른 동생들과 형님, 누님들도 처제를 보호하면서 처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날 집안이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런 놈은 경찰서 한번 가서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아, 마침 잘 됐네. 내가 경찰이거든? 이대로 가서 폭행죄로 한번 고소당해볼래? 처음에는 저희 가족들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성질대로 화내던 처제 남편과 시부모들도 저희 가족 기가 워낙 강해서인지 나중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나섰습니다. 우리 딸 같은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서 고생시킨 죗값을 치를 준비는 되신 거겠죠? 고소한다는 얘기 농담 아닙니다. 나는 한번 끝장 보려면 보는 사람이고 아무 죄 없는 애가 고아라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가족들 모두 화가 났지만 아마 그 자리에서 가장 분노했던 건 저희 아내일 겁니다. 아내가 아예 앞장서서 나서서는 처제 남편 되는 놈 뺨을 쫙 때렸어요. 흥!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 싶었어. 내 이럴 줄 알았지. 누구보다 힘들게 키운 내 동생을 데려가서는 이런 고생을 시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내가 마침 아는 변호사 선생님들도 많은데 어디 한번 법정에서 만나보자. 그러더니 아내가 정말 전화를 하려는 듯이 전화기를 꺼내드니까 처제 남편과 시부모도 그때 저야 상황이 심각하다 느꼈는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싹싹 빌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고소를 해서 저놈들 콩밥을 먹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서 처제가 고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일이 커지는 게 싫다고 하면서요.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인 처제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었기에 저희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아내 둘이서만 따로 한 번 더 처제 남편과 시부모를 찾아갔어요. 그 다음 처제에게 행한 폭력들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처제가 혼수로 준비해간 금액과 저희가 지원해준 돈을 그대로 돌려받고 위자료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돈이 들어와서 처제에게 넘겨준 상황이에요. 저희 가족들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더니 결국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처제가 받을 돈은 다 받았다고 하니까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더군요.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처제입니다. 처제가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쩐지 그 일이 처제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 모양인지 여전히 우울해 보여요. 시국이 시국이긴 하지만 처제 기분도 풀어줄 겸 살아먹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평소 처제 좋아하는 맛있는 것들도 잔뜩 사다 주고 하는데 웃는 건 아주 잠깐이고 집에 있을 때면 뭐 그리 한숨을 푹푹 내쉬는지 언젠가 한 번은 아내가 제대로 날 잡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혹시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 언니한테도 이야기 못해? 라고 운을 띄웠는데 처제는 그냥 고개만 내저었다고 합니다. 나쁘게 헤어졌어도 그놈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일단은 저희도 처제를 닥달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지켜보고는 있는데 벌써 한 달 정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내는 처제에게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는 해도 엄연히 결혼식을 올려서 부부로 살았는데 아직 불미스러운 일로 헤어지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처제 성격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자니 처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여자입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총 직원 6명인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벌이는 제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대신 남편은 집안이 좋고 외동이라 시댁에서 결혼할 때 집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불편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중견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직 준비할 때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준 남편이 고맙고 미안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남편이 저보다 적게 벌어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나만 바라봐주고 늙어서 서로 외롭지 않게 알콩달콩 하면서 살기만을 바랬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제가 1년 정도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딱 1년만 파견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는 거니까 저도 큰 걱정이 없었죠. 남편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약간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남편에게 1년만 기다리라고 중간중간 시간이 되면은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자기가 나 있는 나라로 여행 와도 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이 터져버렸네요. 파견 나간 지 7개월쯤 한국에 몇 주 정도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뭐해?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밥은 먹었고? 집에 별일 없지?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뭐 하느라, 잠깐 하느라 늦게 받았어. 무슨 일 없지? 밥 잘 챙겨 먹었고. 보고 싶지, 당연히. 남편이 말을 하고 있던 중 여자 목소리와 함께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지? 순간 말을 못하고 얼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자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여자 목소리야? 뭐가 깨지는 소리 났는데. 뭐야? 집에 누구 있어? 왜 우리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와?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무슨 소리야? 이거 TV 소리야. 드라마 보고 있었어. 여자는 무슨? 여자가 집에 왜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방에서 전화 받다가 거실 쪽으로 나와서 TV 소리가 크게 들린 것뿐이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자기 그나저나 왜 전화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으로 저는 딱 느꼈어요. 아, 얘 지금 완전 거짓말 치는구나. 여자 생겼네. 미쳤구나, 드디어. 드디어 미쳤어. 1년을 못 참아서 여자가 생겨? 이런 미친놈이라고 욕이 올라오는 걸 꾹 참고 말했습니다. 아, TV 소리야? 그래, TV 소리구나, 자기야. TV 크게 틀지 마. 얼마나 크게 틀었으면 그렇게 생생하게 소리가 들려. 자기 청력 다 망가진다. 아, 왜 전화 걸었냐고. 아, 아니야. 뭐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여기 혼자 방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자기 뭐 하나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한국 완전히 갈 날 5달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알았지? 푹 쉬고 사랑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지금 전화로 화내고 욕해봤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열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격해진 감정들을 꾹 참고 아무것도 눈치 못 챈 척 이야기했지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충격이 몰려와서 물건을 짚지도 못할 만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이랑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이고 느껴질 정도였고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숨 쉬는 것도 벅찰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입국해서 이놈 새끼 바람 피운 거 잡고 끝장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저는 3주 뒤 아무도 모르게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낸 남동생이 로스쿨생이기도 하고 저와 가장 가깝게 지냈기에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남동생은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정말 새빨개질 정도로 열을 내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법을 배워보니까 대한민국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야. 증거 없으면 아무리 혼자서 열내고 화내봤자 끝이니까. 다 필요 없고 누나는 증거만 모아와.
증거 모아오면 나머지 재판이나 소송은 나 아는 선배 변호사들이랑 법조계 사람들 다 동원해서 재판으로 그 인간들 인생 딱 망치게 해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소형 카메라 2개를 사서 남편이 없는 오전 시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화장대 위에는 그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의 향수랑 로션,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팩트가 있었고요. 아예 살림이라도 차렸는지 식탁에는 그 여자와 아침을 먹고 나서 안 치운 밥그릇들과 반찬, 그리고 침대 옆에는 여자 옷과 스타킹이 널브러져 있었네요. 소파 옆에는 그 여자가 짐을 담아서 온 캐리어가 있었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정말 소리라도 빽 하고 지르고 싶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여자 물건들과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사진 찍고 나왔죠. 그렇게 3일 뒤 저는 카메라를 회수하러 다시 집을 향했습니다. 집을 도착해서 카메라를 수거하고 제 노트북에 연결시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찍혔는지 봤어요. 뭐 아주 적나라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보면서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장면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아주 차원이 다른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당장 툭 건드리면 울음과 함께 폭력이라도 휘둘러 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이성이 툭 하고 끊겼네요. 그 여자 내가 상판떼기라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저는 신발을 신발장 안에 숨겨두고 기다렸습니다. 저희 집이 1층이에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며 있는데 아파트 입구 쪽으로 제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사진 찍어두고 저는 베란다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이를 바득바득 갈며 기다렸어요. 띠띠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당장 뛰쳐나가서 머리채를 잡을까 하다가 둘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가만히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서 치킨 배달을 시키고 여자는 오빠 나 오늘 하고 싶어 하면서 남편을 조르고 아주 생쇼를 떨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안방에 들어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있는 베란다 뒤에 바로 안방이거든요. 녹음기를 켜고 아주 생생하게 녹음했네요. 참다 진짜 토할 것 같아서 그냥 안방으로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둘 다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제 얼굴 보자마자 남편은 완전 깜짝 놀라서 와씨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뭐야 라고 소리치고 그 여자는 어머 어떻게 나 이러면서 황급히 입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 골빈년이구나. 안방에 걸려있는 신혼사진을 보고서도 그 짓을 하려고 해? 너 상간녀야 알지? 너 인생 쫑난 거라고. 내가 있잖아 한 성격 하거든. 그냥은 못 보내주지. 어디서 나가려 해. 그냥 꺼져. 하면서 그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옷들을 뺏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민망한 차림의 상간녀를 현관문 앞까지 질질 끌고 데려가 밖으로 쫓아내고 현관문을 잠갔어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안에 있는 걸쇠를 걸어버리니 문은 열리지 않았고요. 쾅쾅쾅 거리면서 문 열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는 상간녀를 뒤로 한 채 저는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갔어요. 남편은 그새 웃옷을 입고 바지를 황급하게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향해 옆에 있는 스탠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내가 몇 주 전에 너한테 전화 걸었을 때 들렸던 여자 목소리, 그 목소리를 TV 소리라고 뻥치면 내가 깜빡 속을 줄 알았어? 나는 너한테 나 한국 간다고 너 보고 싶다고 만난 거 먹자고 전화 건 거였어. 그 전화 안 걸었으면 어쩔 뻔했어? 평생 네 바람 피운 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 뻔했네. 다 됐고 나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으니 내 인생에서 그냥 꺼져. 저 여자랑 새 살림 차리든지 알아서 해라. 그냥 꺼져. 무릎 꿇지 말고 빌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 라고 말했죠.
답답하게 남편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진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밖에서는 상간녀가 문 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당장 안 나가면 옆에 있는 골프채로 확 쳐버린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허겁지겁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옷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옆에 있는 골프채를 들었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신발장에서 바지 내리고 걸려 넘어지고 진짜 추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하도 밖에서 상간녀가 문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웬 민망한 차림의 여자가 있으니 깜짝 놀라서 비 올 때 아파트 복도에 까는 거적대기 모포를 가지고 그 상간녀를 가리더라고요. 이렇게 남편과 거적대기를 걸친 상간녀 그리고 경비 아저씨 셋이서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을 저는 베란다로 지켜보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동네에 얼씬도 안 합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 놈과 상간녀를 집에서 내쫓고 저도 그 집에서 나와 남동생 집으로 갔어요. 남동생에게 증거를 넘겨주고 소송 준비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선배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사건을 맡겼어요. 몇 주 뒤 저는 일 때문에 다시 출국해야 했기에 굉장히 빠르게 소장을 접수해서 고소를 했고요. 그렇게 저는 해외로 나가서 일을 마무리 짓고 와야 해서 1개월이나 더 재판을 진행했어요. 남편 놈 명의로 된 집은 저에게 재산 분할 때문에 절반이 넘어갔고 나머지 위자료도 전부 받아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은 남편 회사에 소문이 쫙 퍼져서 결국 남편은 반강제로 사표를 냈다고 하네요. 남편의 외도 소식을 알게 된 시댁 어른들은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아주 불효자가 따로 없었네요. 뭐 이제는 제 알바가 아니지만요. 여튼 진짜 그 아파트를 들썩였던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